미국 주식시장은 저렇게 좋은데 달러화는 왜 약세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전교 1등 하는 애들 5명을 한 반에 몰아놓은 그런 반 같다.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 5명이 한 반에 들어갔으니까 이 반의 성적의 평균이 절대로 나쁠 수가 없죠. 근데 왜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달러화는 약세냐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유로화 엔화는 왜 강세로 가느냐?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환율에 대한 이론적인 시도는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 그 전까지는 미국 달러가 미국의 1달러는 금의 몇 온스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금의 가격이 고정돼 있고 다른 나라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통화 가치를 고정시켜 놓고 있고 이런 식의 고정 환율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환율이 마구 변동하는 변동 환율제는 1973년 이후고 그전에는 전부 다 고정 환율제였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전쟁이나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고정 환율제가 무너집니다만 세상이 좀 안정을 찾으면 다시 고정 환율제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환율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화와 금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금하고 교환을 달러화를 갖고 오면 그 전까지는 달러를 갖고 오면 금하고 교환을 해줬거든요. 물론 1933년에 대공황 직후에 미국 내에서 그냥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퇴환하는 국내 금 퇴환은 1933년에 금지하고 근데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오면 국제적으로는 달러화를 금하고 교환해주는 퇴환을 유지했는데 1971년에 이걸 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고정환율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이제 달러하고 다른 나라 통화 사이 환율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1973년에는 이제 완전히 변동환율제를 다 채택하기로 합니다.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환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 것일까? 분명히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의 환율이니까 이건 뭔가 어떤 균형 수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기업의 주가도 아니고 이게 나라 정도면 아주 큰 단위 아닙니까? 이런 거면 뭔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죠. 우주에 뭐 지구와 달 이 정도 크기면 질서와 조화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뭐 조그만한 단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 단위의 하나의 가격이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 하나의 가격이 만들어지는 게 환율인데 그러면 뭔가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적정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이론과 실증 분석에 1970년대의 대부분을 씁니다. 수많은 논문이 쏟아졌죠. 저도 뭐 80년대, 90년대 초중반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7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논문들을 참 많이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환율을 잘 설명하는 논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영역에 뛰어들었습니다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80년대 초반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무사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무사라는 사람은 몇 년 전에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던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래 환율을 20%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했거든. 괜히 저널에 나 이런 훌륭한 모델을 개발했어요라고 저널에 글을 싣지 말고 그냥 바티칸에 가서 보고를 하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거는 신이 나타난 것이니 괜히 저널에 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논란을 벌이지 말고 신이 나타났다라고 바티칸에 보고를 하라 뭐 이런 이야기. 그만큼 미래 환율에 대한 예측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간에 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20% 이상을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지난 과거를 갖고 그때 환율은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데이터 가지고 막 돌리다 보면 그런 식의 2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는 있어요. 사후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앞으로 환율은 이렇게 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변수 20% 이상을 환율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전에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계에서는 환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지금도 뭐 환율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도는 안 해요. 그럼 이제 현실의 세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환율은 전망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다른 시도를 합니다만 글로벌 뭐 IB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이제 전망치,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은 걸 보면 환율을 전망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다 증권사 소속이 아니고 은행이 소속이고 그것도 전망치를 굉장히 좀 짧게 전망을 해요. 이번 일주일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게 뭐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5년 후, 앞으로 10년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이 가령 뭐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을 증권사의 이코노미스트들이 하거든요. 근데 환율은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율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사이의 어떤 차이 가지고 전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대응만 하고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뭐 거기다 배팅하는 게 아니고 환위험은 내가 이 환위험을 가져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해지하는 정도.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율은 전망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니 현실에서는 환율 위험은 가급적 좀 줄이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어마어마한 차이는 우리가 많이 봐왔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저렇게나 좋은데 물론 뭐 경제가 다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좋아지는 속도를 보면 미국이 나쁘지 않거든요, 결코. 그리고 뭐 미국에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달러는 약세냐? 유럽은 왜 유로화가 강세냐?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뭐 거의 뭐 잃어버린 10년 하다가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지금은 뭐 잃어버린 30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10년대 들어와서 아베 정권 이후로는 좀 정책이 많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20년 동안 엔화 환율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뭐 100엔 넘게 있다가 뭐 80엔, 70엔대로 내려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냐? 일본 경제는 그렇게는 안 좋았는데 미국은 그동안에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경제가 왜 환율은 엔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움직임이 20년 동안 계속됐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제대로 고민해야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성이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일본이 저성장 국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겪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가는 건가?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편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환율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개발했는데 그게 다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GDP, 성장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환율은 저 나라가 성장을 많이 한데 저 나라로 가자 이러지 않아요. 그 나라로 성장을 많이 한다고 내가 그 나라 가서 공장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월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나라에 가서 공장에서 일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융투자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뭐랍니까? 예금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야지 그 나라로 가는 것이지 성장률이 높아야지 그 나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는 굉장히 화폐적인 현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나 실물 경제, GDP 이런 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화폐적인 현상이다 보면 GDP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고민해야 될 게 금리,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화폐가 얼마나 많이 풀려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 환율은 GDP의 차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화폐가 얼마나 많으냐, 저 나라의 화폐가 얼마나 적으냐, 이 나라 화폐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이 나라 화폐가 얼마나 이 나라에 비해서 늦게 화폐가 증가하느냐라는 겁니다. 희소성, 어느 게 양이 많냐 작으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 말은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려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 성장을 못했잖아요. 엔화가 안 풀려 나온다는 것이죠. 화폐 양으로만 보면 일본 엔화는 그대로 있는데 미국 달러 안에 양이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만 보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게 맞겠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실물, GDP 이런 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화폐의 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미국, 일본은 계속 금리가 낮았어요. 뭐 90년대, 2000년대. 미국은 금리가 높았죠.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일본은 돈이 안 나가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일본 엔화는 약세로 가고 미국 달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홈 바이어스, 자국 선호. 나는 이 나라에 잘 빠져나가지 않겠다. 또는 뭐 세금 체계가 해외 투자하는 거하고 국내 투자하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이번에 바뀌는 세제만 보더라도 해외 투자하면 뭐 250만 원 정도까지인가 200만 원인가 25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국내 투자하면 수익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돈들이 잘 옮겨 다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환율이 막 결정된다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돈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그래서 돈이 안 풀리면 엔화는 귀해지는 것이죠. 달러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시장에서는 흔한 것과 귀한 것 사이에 가격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1학년 처음 입학해서 경제학과 입학을 했고 처음에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는 1학기 때 배우는데 그 책을 처음에 사서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다가 거기서부터 멈췄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가격은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보면 없어도 살죠. 근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냐라는 겁니다. 물은 없으면 절대 못 살죠. 근데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하고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희소성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싸고 물은 그렇게 싼 이유가 우리가 설명이 되죠. 근데 당시에 저로서는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사람들한테 효용을 더 크게 주는 것이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상대가격 체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왜 경제학은 그런 걸 정당화시키려고 이러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환율을 설명하는데 이 나라 두 나라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야? 환율이라는 게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화폐의 양이라고 하는 그냥 화폐가 어느 쪽이 희소하냐 어느 쪽이 흔하냐의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격의 핵심은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흔하냐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서 돈이 풀려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은 경제가 성장 돈이 계속 풀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약세라고 하고 엔화는 강세로 가고 그래서 일본이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20년 동안 엔화 강세 혜택을 정말 많이 누렸어요. 많이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엔화가 약세로 가서 뭐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고령화 사회고 제조업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본의 많은 이제 노인들이 은퇴하고 일본은 그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그 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연금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근데 엔화가 약세로 갔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고정적으로 연금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생활 수준이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불행해졌을 거예요. 근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전 세계에서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이 연금 받아 사시는 분들이 받는 연금의 엔화 연금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면서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실질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간 것이죠. 일본이 그 20년 동안 산업화를 하려고 했으면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에 치명적이었습니다만 일본은 산업화를 하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엔화 강세로 피해를 입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엔화 약세였던 것보다 행복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일본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엔화 약세를 원했으면, 그래서 제조업이 크기를 원했으면 돈을 마구 풀어대는 정권을 원했겠죠. 지금 아베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총리를 뽑고 정치인으로 뽑아서 돈을 마구 풉시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도. 근데 일본은 그걸 거부를 했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도 그런 공고를 계속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돈을 마구 풀어라. 그래야지만 엔화 강세도 멈출 것이다. 일본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조업은 이미 해외로 다 나갔는데 그 엔화 약세 만들어서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울 거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엔화 강세라고 하는 것이 일본한테는 훨씬 더 일본 경제를 위해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경제가 나빠서 달러와 약세로 간 게 아니고, 미국은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뭐 가장 젊은 신흥국가들 많습니다만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젊음을 유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그게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뭐 물건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게 서비스든 아니면 뭐 제품이든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이 산업의 기반을 상당히 강력하게 갖고 있고, 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통화 가치가 계속 강세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통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가면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요.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그 정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그렇게 진행되는 걸 계속 막아왔습니다. 달러가 일방적으로 강세로 가면, 물론 미국의 소비자들은 좋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소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의 중요도가 떨어지게, 소비만 증가하다가 보면 국민들의 행복도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까 걱정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정하게 그런 걸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나빠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국의 정책 차이.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나라 경제를 깊이 고민해 보면, 저기는 엔화 강세가 오히려 맞았겠구나. 엔화 약세에서 뭐 하려고 그런 거고, 미국은 달러화를 어느 정도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면서, 뭐 그 너무 약세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통화 가치를 어느 정도 약세로 만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를 해왔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가 왜 강세로 가느냐? 유럽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럽이 7,500유로를 써서 이제 유럽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전교 1등 하는 애들 5명을 모아놓은 반인데 평균 성적이 절대로 나쁠 것 같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그런 전교 1등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와의 강세를 어느 정도는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연준은 돈을 참 잘 뿌려요. 참 잘 뿌립니다. 그리고 연준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913년에 그 Federal Reserve Act, 연준법이라는 걸 만들면서부터 돈을 잘 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물가 관리하라, 뭐 성장 관리하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거든요. 한국은행한테 인플레이션 관리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은행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어떻게 물가를 중앙은행이 관리합니까? 근데 미국 연준은 애초부터 돈을 관리하라고 했거든요. 돈을 관리하라는 목표만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은 돈을 참 잘 관리합니다. 거기다가 기축통화잖아요. 자기가 뿌리는 돈이 진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도 돈을 마구 뿌려요. 마구 뿌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자기 산업은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산업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기네들이 이민을 이 정도로 받아서 산업의 경쟁력을 전 세계 이만큼을 유지를 해야지만 패권 국가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치고 올라오는 젊은 패권 국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밀리게 되겠죠. 산업 경쟁력이 밀릴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허용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와의 일방적인 강세, 그렇게 훌륭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강세가는 걸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GDP 성장을 못하게 해서 막느냐? 좋은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게 해서 막느냐?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연준이 돈을 마구 찍어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돈을 그렇게 찍어내지 못해요. 이번에도 분명해진 건 뭐냐면 22에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중앙은행 22가 돈을 미국처럼 찍어낼 수 없다라는 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중앙은행은 하나의 화폐를 유로화를 갖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에 관련된 국가는 19개나 있거든요. 유로존만 하더라도. EU까지 합치면 이게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 주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 하나의 화폐를 찍어내는데 돈이라는 거 꼬리표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전체적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이 국가들이 다들 주권 국가들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돈을 찍어내기는 극히 불가능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EU가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이틀 생각하고 모였다가 이게 뭐 하루 더 늦춰서 원래 토요일 날 끝내려고 하다가 일요일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월요일까지 가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합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돈을 푸는 약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돈을 풀기로 한 것도 이 EU가 이제 집행위가 있어요. 돈을 많이 쓰거든요. 각 국가가 EU 집행위의 분담금을 매년 내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돈 풀려 그러면 지금 이미 앞으로 5년치를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돈을 더 쓰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부터 5년 지나고 나서 5년부터 10년 동안에 각 회원국들이 낼 분담금 가지고 돈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면 아, 유럽은 참 돈을 찍기가 어렵구나. 근데 아까 일본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유럽이 그러면 돈을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어서 그러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부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산이 전부 다 유로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일 건데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지금보다 못 살게 될 거예요. 못 살게 될 건데 그 대신에 그러면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수출도 많이 하고 전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이 유럽에 들어오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럽 경제를 위해서 좋아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각도에 생각해 보면 아, 유럽도 옛날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걔들이 돈을 덜 찍어서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행복도가 높아지고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가 유로화의 약세의 원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제가 대학 1학년 때 느꼈던 1학년 3월 첫째 주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다이아몬드 가격이 비싸고 모래 가격이 싼 건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정당화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의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야. 필요나 뭐 효용이나 이런 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환율이라는 걸 이 나라 경제와 저 나라 경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유럽이 지금 유로화를 많이 풀어서 얻을 게 있겠느냐.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미국은 참 연준은 돈을 잘 푼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달라고 약속을 못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을 버릴 수가 있고 미국의 패권이 또 위협받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 미국은 값어치가 없는 건가 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근데 달러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중국한테 밀려버릴 겁니다. 일단 미국은 적절하게 자기 달러와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오랫동안 엔화가 일방적인 강세를 가고 달러화가 약세를 갔던 배경이 되겠죠.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2013년부터 우리가 아베노믹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일본을 다시 부흥시키고 제조업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일본은행한테 이제부터 일본은행은 윤전기다. 윤전기에 빨리 기름 쳐놔라. 돈을 마구 찍어내라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베 총리가 내가 역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돈을 찍어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공적기금 이런 데다 연기금들한테 전부 다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시 본인이 책임지겠대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하면서 엔화의 아주 초강세를 막고 엔화를 어느 정도 약세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을 다시 젊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아직까지 일본은 그렇게 젊은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사회의 산업 경쟁력이나 연령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느 국제기구에 따르면 월드뱅크인가? 그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2025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일본을 앞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일본처럼 강세로 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건 뭐냐면 일본 엔화는 국제 결제 통화고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는 통화고 한국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의 양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원화만 갖고 있고 원화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달러를 안 갖고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는 나해에 들어갑니다만 우리는 일본처럼 제조업을 다 해외로 빼고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벌어놓은 돈만 가지고 연금 가지고 살자, 이런 모양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한국의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환율이라고 하는 게 두 나라 사이에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두 나라 경제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환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나라 화폐와 저 나라 화폐 사이의 양의 차이, 희소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구나 라는 화폐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